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경영학 강의를 맡은 이인호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근데 오늘 첫날이니까 일단 수업 시작하기 전에 OT 먼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얘기를 좀 드릴 텐데, 그 나눠드린 자료들 중에 그 한 장짜리 한 면으로만 돼 있는 거, 그 오리엔테이션이라는 제목 가지고 있는 자료 있을 거고요. 그거 가지고 OT 내용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잠깐 보시면 되는데, 제일 첫 번째 일단 Q&A 관련된 얘기 들어가 있고, 이제 지금부터 여러분들 경영학 공부를 시작하실 텐데, 아무래도 공부하시다 보면 이제 궁금한 점이나 질문 사항 있으실 거잖아요. 그래서 그 관련해서 일단 그 이메일 주소 써져 있으니까 이메일 주시면 되고요. 아니면 그 네이버 카페에 들어가시면 이제 이인호 경영연구소라는 카페가 조회가 될 거거든요. 거기 가입 신청하시면 그 안을 통해서도 이제 질의응답 가능할 거고, 그다음에 그 카페 안에는 자료들도 좀 올라가 있긴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실강 오시는 분들이니까 수업 시간이 아니라 수업 시간 쉬는 시간, 쉬는 시간에 질문하시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메일이나 카페 같은 경우는 제가 일단 원칙적으로 어떠한 일이 있어도 24시간 이내에 답변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 답변하는데 시간 뭐 오래 소요되지 않을 거니까 뭐 그쪽 이용하셔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그렇게 Q&A 보시면 될 듯 하고요. 그다음에 교재 잠깐 보시면 이미 다 가지고 계신 그 교재 2023 핵심 정리 경영학 제8판이고요. 그 교재 가지고 강의를 좀 진행할 텐데, 그 교재와 관련된 얘기 잠깐 보시면, 먼저 구성 잠깐 보시면요. 이제 교재 갖고 계시니까 쭉 넘기면서 좀 따라오시면 될 것 같은데, 제일 첫 번째 이제 차례가 들어가 있습니다. 차례 들어가 있고, 전체적으로 이제 어떤 형태로 구성되는지를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역시 이제 경영학 교재 잡을 때 이제 사실 목차가 제일 중요하세요. 목차가 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아무래도 이제 여러분들 경영학이라는 과목에 대해서 많은 선입견들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일단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뭐 그 안에 되게 많은 과목들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특히나 뭐 이제 우리 노무사 2차 시험 과목을 계산했을 때 인사 노무과 이런, 물론 이게 경영학으로 넘어오면 인적 자원 관리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시험 과목으로 경영 조직론이라고 들어가 있는데, 사실 경영 조직론은 경영학적 표현은 아니에요. 시험 과목으로서의 경영 조직론인 거고, 요게 이제 경영학의 한 분야로 들어오면 조직 행동론이라는 분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야뿐만 아니라 그 외에 여러 가지 뭐 그 생산 운영 관리도 있고 마케팅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너무나 싫어하시는 재무관리랑 회계학이라는 것도 있는 거고, 이렇게 여러 가지 분야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잡학스러운 느낌들도 많이 가지고 계세요. 근데 역시나 이제 경영학도 어떤 학문 체계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스텝 바이 스텝이 있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그 목차를 잡을 때, 여러분들 목차 문제를 떠나서 여러분들께서 경영학을 공부하실 때 어떤 순서대로 하시는 게 맞는 거냐면, 쉬운 것부터 차근차근 단계를 쌓아가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역시 이제 목차 그렇게 잡아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잠깐 말씀드리면 제일 첫 번째 경영학 입문, 말 그대로 경영학 처음 시작하는 관점에서 경영학 원론과 경영 전략을 먼저 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역시나 경영학의 기초 개념으로서 조직 행동론이라는 걸 보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경영학의 가장 기본적인 분과, 이거 나중에 다시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할 때 말씀을 드릴 텐데, 모두 4개예요, 4개. 그리고 그 4개가 바로 뭐냐면 인적 자원 관리, 생산 운영 관리, 마케팅, 재무 관리라고 이야기하는 4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재무 관리랑 회계학을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재무 관리랑 회계학은 완전히 다른 거, 완전히 다른 겁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똑같다고 생각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표현하는 용어들이 좀 비슷하게 사용되기 때문에 재무 관리랑 회계학이 똑같은 거다라고 많이 착각들을 하시는데, 재무 관리랑 회계학은 다른 거. 그래서 그 마지막에 재무 관리 뒤에 회계학을 붙여서 회계학과 재무 관리에 대한 차이부터 시작해가지고 블라블라 하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경영 정보 시스템에 대한 내용들이 순서대로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어차피 뭐 이 순서대로 강의할 거니까 목차를 기억하실 필요는 없겠지만, 일단 제가 목차를 잡아 놓은 논리는 그냥 계속 차근차근 계단을 쌓아가는 느낌으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차례 지나가시면 파트별 요약 정리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가 있을 거고, 표 형태로 몇 장 들어가 있고요. 아마 오늘 나눠드린 자료 중에 스테이플링 되어 있는 자료가 그 자료 그대로 카피해서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그 파트별 요약 정리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라는 건데, 그러니까 일단 제 입장에서 이제 수업 목적이다 보니까 이 파트별 요약 정리는 처음 시작하실 때, 그 다음에 공부하시는 과정에서, 그 다음에 마지막 시험 보기 직전, 전부 다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자료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떤 얘기냐면, 일단 처음 경영학을 시작하실 때 그냥 내용부터 깊숙이 들어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전체적인 구조, 이 경영학이라는 것이 어떠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구나 라는 거에 대한 전체적인 큰 그림을 먼저 잡으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큰 그림, 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거구나 라는 것들을 잡는 목적으로 지금은 사용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수업 시작하고 나시면 이제 여러분들 강의 들으실 거고 그 다음에 복습하시겠죠? 뜨끔하신 거 아니죠? 예, 복습하시는 겁니다. 복습하실 텐데 물론 복습하실 때 기본서 본문을 가지고 복습도 하시겠지만 어쨌든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경영학은 암기 과목이 아니에요. 예, 많은 분들이 경영학을 암기 과목이라고 말씀하시지만 경영학은 절대로 암기 과목이 아니고요. 익숙해지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사실 꼼꼼하게 보는 것보다 회독수를 늘리는 게 훨씬 중요하고 내용들이 익숙해지면 그만큼 잘 빨아들이기 때문에 그만큼 유리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또 이 기본서를 들고 다니면서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몇 페이지 되는 그 자료 계속 들고 다니시면서 수시로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어떤 얘기 종종 드리냐면 경영학을 공부하기 가장 좋은 시점은 짜투리 시간, 짜투리 시간. 예. 그러니까 그 짜투리 시간마다 뭐 만약에 뭐 대중교통을 타고 다니시면 이동하는 시간이든지 아니면 뭐 잠깐 뭐 화장실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 짜투리 시간을 계속 보시면 그만큼 익숙해져서 금방 경영에 습득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짜투리 시간 좀 활용하시면서 수시로 좀 볼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게 이 자료이기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쭉 그렇게 익숙하게 이용하시다가 이제 마지막 어디 가서 보시면 되는 거냐면 이제 시험 전날이 됐어. 아니면 또 시험 당일이 됐어요. 그러면 시험 보러 가시는 관점에서 그냥 펜만 들고 갈 수는 없잖아요. 예. 뭔가 마지막에 살짝 볼 수 있는 뭔가 아티클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여지는 거고요. 그때 활용할 수 있는 게 역시나 파트별 요약 정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도 사용되는 것이 파트별 요약 정리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계속 들고 다니면서 보세요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예. 근데 제가 왜 이걸 나눠드리기 거고 그다음에 이 파일을요, 제가 그 동영상 강의 일강에다 붙여달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그 네이버 카페에서 제가 업로드를 해놨거든요. 예, 사연이 좀 있어요. 제가 예전에 이제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들다니면서 보세요라고 수업 전에 말씀을 드렸더니 그 자리 현장에서요 그걸 북 하고 찢어버리시더라고요. 제가 있어요. 들고 다니라고 말씀드렸으니까 북 하고 찢어버리신 거거든요. 예. 근데 북 하고 찢으라고 북은 아닌 거잖아요. 아, 죄송해요. 예. 너무 썰렁했죠. 예. 어쨌든 그걸 딱 보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 사실 책은 저에게 자식 같은 놈인데. 제 앞에서 북 하고 찢겨졌잖아요.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개강날 나눠드리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종이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보시면 낡겠죠. 그러니까 그 인강에서 다운로드 받으시든지 아니면 카페에 자료 올라가 있으니까 그 다운로드 받으셔서 계속 프린트아웃해 쓸 수 있게끔 넣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활용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파트별 요약 정리는 그런 용도로 쓰시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본문 들어가 있어요. 본문 들어가 있고, 이제 교재 부분 쭉 넘겨보시면 좀 서술식으로 작성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교재 내용 자체가 요약식이라기보다는 조금 서술식 형태로 쓰여져 있긴 하거든요. 근데 역시나 제가 교재 쓸 때 저는 요약식으로 쓰지 않고 서술식으로 쓰는 데는 이유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경영학은 암기 과목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들의 머리가 터져버릴지 몰라요. 그냥 이걸 단순하게 암기 과목 생각해버리면 계속 암기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감당이 안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을 거거든요. 분명 이해를 좀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재를 요약식으로 작성하게 되면 무조건 열 수밖에 없죠. 설명이 없으니까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물론 강의도 하겠지만 교재를 통해서도 좀 내용들을 이해하시는 근거들을 만들어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교재를 좀 서술식으로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그런 논리라고 보시면 되는데, 물론 이제 교재를 서술식으로 쓸 때와 요약식으로 쓸 때 장단점은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서술식으로 쓰게 되면 이해를 하는 관점은 되게 좋아요. 근데 아무래도 눈에 잘 안 들어오죠. 문장들이 계속 있으니까. 결국 가독성은 요약식이 훨씬 좋긴 좋습니다. 근데 또 제 입장에서 서술식으로 교재를 쓰면서 요약식의 장점을 버리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교재 쭉 넘겨보시면 그 안에서 살짝 폰트가 좀 다른 것들, 두께도 좀 다른 것들이 보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본문들 중에서 조금 더 강조되는, 좀 더 그 중요성이 높은 것들은 그 별색 처리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형태를 가지고 서술식과 요약식에 대한 장점을 좀 같이 절충하고 있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진 교재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이제 그래서 가독성을 좀 높여놓은 교재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역시 또 교재 본문 쭉 넘겨보시면, 그러니까 이제 다른 교재가 얘기할 필요는 없겠지만 이제 보시면 뭐가 좀 종종 보이시냐면 각주가 좀 많이 보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전 사실 그 교재 쓰면서 각주를 좀 많이 쓰는 스타일이긴 한데 그 각주를 많이 쓰는 데는 이유가 역시나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교재를 쓸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뭐냐면, 계속 얘기 드리지만 이해가 목적이라서 쭉 본문 내용 자체의 그 논리가 깨지면 안 돼요. 논리가 깨져 버리면 그 순간 암기로 바뀌어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본문상으로는 최대한 논리적인 흐름들을 가지고 쓰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시험이니까 그 논리에 이탈되는 내용들이 출제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교재 본문에 다 때려 박아버리면 논리가 끊어져 버리니까 책이 안 읽히는 거죠. 그래서 흐름에 이탈되지만 시험 목적상 필요한 그런 내용들은 저는 각주로 내려요.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 드리려고 하냐면 일반적으로 교재 보시면서 각주는 글씨체가 작기도 하고 밑으로 내려가 있으니까 조금 덜 중요하게 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좀 있으시더라고요. 하지만 제 교재에 있는 각주는 본문과 동일한 가중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럼 각주도 글자 작다고 무시하지 마시고 본문과 똑같은 가중치로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거기까지 말씀드리면 일단 본문에 대한 얘기까지 다 보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각 챕터별로 뭐가 들어가 있냐면 기출문제들이 수록되어 있어요. 예, 그리고 기출문제, 어떤 기출문제들이 수록이 되어 있냐면 지금 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여러 가지 자격증들이 있고요. 그 중에 경영학을 시험 과목으로 가지고 있는 자격증이 모두 3개예요. 그리고 그 3개가 여러분들께서 준비하시는 공인노무사, 그 다음에 경영지도사, 가맹거래사라고 이야기하는 3가지의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시험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경영이나 그런 것들이 많이 겹쳐요. 그러니까 그 3개 시험에 대한 기출문제들을 좀 넣어놓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한 말씀 드리게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미 뒤에서도 언급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이미 여러분들 이제 지금 올해 1차 시험 준비하시면서 가장 큰 차이점이 있죠. 이건 경영학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1차 시험 전체에 대한 얘기죠. 작년까지 25문항이었던 것이 40문항으로 바뀌었어요. 물론 40문항으로 바뀌었다는 것은 여러 가지를 시사해 주게 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라고 전 개인적으로 저도 사실 수험 쪽 강의를 되게 오래 했던 사람이라서 감이라는 게 있어요. 감이라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 인력공단에서 보는 시험들은 대부분 이제 40문항에서 25문항으로 줄이는 추세예요. 그러면 줄이는 추세는 어떤 걸 얘기하고 있냐면 그 난이도를 낮추겠다는 의지거든요. 근데 지금 노무사는 거꾸로 25문항에서 40문항 늘린다는 얘기고요. 이건 분명히 난이도를 높이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당장 2023년 1차 시험 보더라도 25문항임에도 불구하고 1차 시험 합격률이 많이 내려가 있는 상태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건 어떤 의지를 보여주고 있냐면, 물론 이제 비공식 채널이긴 하지만 저도 이런저런 채널을 통해서 좀 알아본 내용이긴 한데, 일단 의지상으로 1차 시험 합격자를 줄이겠다는 의지는 맞아요. 물론 이제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2차 시험 답안의 채점 부담이 생각보다 말도 안 되게 큰 상황이거든요, 지금. 예.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뭐 제 2차까지 지금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일단 1차 시험 합격생을 줄이겠다는 의지가 있는 거니까 난이도는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여름에 경영학 강의할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지금까지 1차 시험 준비했던 패턴하고는 좀 다르게 가시는 게 맞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예.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질문을 제가 종종 받냐면, 그 경영학을 시험 과목으로 가지고 있는 자격증 중에 가장 높은 자격증 하나 있죠. 회계사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노무사 시험 준비함에 있어서 이제 문제 난도가 높아진다고 얘기를 하시니 회계사 기출문제까지 봐야 될까요? 라는 질문도 받아요. 그건 절대로 아니래요. 예. 회계사 기출문제는요, 예, 그냥 걔네들만의 리그가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제가 회계사 쪽에서 제일 먼저 강의를 시작한 사람이라서, 제가 회계사 쪽 강의를 제가 2000년도부터 했으니까, 2004년도구나. 2004년도부터 했으니까 그쪽 시장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예. 근데 그쪽은요, 그들만의 리그가 있고요. 그 문제 자체는요, 완전히 그러니까 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시험하고는 결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시험은 기본적으로 범위가 좀 넓죠. 예, 범위가 좀 넓고 깊이가 얕아요. 그런데 회계사 시험 같은 경우는요, 범위가 좁습니다. 대신에 왕창 깊어요. 예, 그러니까 회계사 시험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것까지는 절대로 필요 없으시고요. 그냥 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노무사, 경영지도사, 가맹거래사 시험에 대한 기출문제 정도 보시면 되는데, 일단 어쨌든 뭐 이미 알고 계신 상황이니까 잠깐 말씀을 드리면, 3개 시험 중에 지금까지 난이도가 가장 낮았던 시험, 경영학 기준으로 가장 난이도가 낮았던 시험은 노무사였어요. 예. 그리고 가장 난이도가 높은 시험이 가맹거래사예요. 원래는요, 경영지도사가 더 높았는데, 경영지도사가 3년 전에 40문항을 25문항으로 내렸어요. 그러면서 난이도가 완전히 확 내려가 버렸거든요. 예. 근데 여러분 거꾸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5문항이 40문항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이제 노무사 시험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난도까지 간다라고 전 개인적으로 보냐면, 가맹거래사 정도까지는 난도가 간다고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어쨌든 세계 시험이 이제 문제 기출문제 수록돼 있는 거고, 사실 이 얘기 끄집어낸 이유는 그렇다고 해서 공인 회계사 시험까지 볼 필요는 없다. 라는 거, 그거 말씀드리기 위한 목적이고, 어쨌든 다시 돌아오면, 어쨌든 교재에는 경영지도사, 가맹거래사, 거기다 이제 여러분들 준비하시는 노무사 기출문제가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교재가 구성이 되어 있고, 이제 교재에 대한 얘기 그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시면 세 번째, 강의 방법 들어가 있고요. 일단 진도에 대한 얘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 교재 총 4편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 4편을 총 14회로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1편에 4회, 2편에 3회, 3편에 3회, 4편 4회 총 14회로 진행할 거고, 이미 뭐 시간은 오늘부터 이제 31일까지 매주 화, 수, 목 저녁 시간에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이제 일정은 그렇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리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부터 이제 제가 어떻게 강의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드리게 되는데, 저는 철저하게 어떻게 강의를 하는 사람이냐면, 탑다운 방식으로 강의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표현이 좀 뭐 제가 보기엔 좀 있어 보이긴 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항상 저는 어떤 형태로 말씀을 드릴 거냐면 큰 그림을 먼저 그릴 거예요. 그리고 그 큰 그림을 그리는 걸 제가 그냥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게 큰 그림이 그려지고 나면 다시 구조가 잡히면 그 안에 세부적인 것들을 정리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걸 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다운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큰 그림을 그려드리고 구조를 잡아드리고 그 밑에 세부적인 내용들을 끌고 갈 겁니다라고 말씀드리게 되는 거고, 그게 제가 강의하는 기본적인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강의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라 전 그러니까 제가 대학에서 경영학을 강의하는 게 아니라 수업 목적으로 강의하는 거고요.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돼요.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백과사전식으로 나열해서 공부하시다 보면 들을 땐 알겠어. 들을 땐 알겠는데 문제가 풀리지 않는 거죠. 그럼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뭐가 잡히면 이제 문제가 풀리기 시작하냐면 전체적인 큰 그림, 구조가 잡히면 문제가 풀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취지 때문에 전 철저하게 탑다운 방식으로 강의를 진행할 거고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 강의를 진행할 거냐면, 제가 아직 실판 손 안 대고 있긴 한데 OT라서 그런 거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가 진행되면 저는 교재 거의 보지 않을 거예요. 교재 거의 보지 않을 거고요. 그냥 판서로 쭉 이야기하면서 흐름적으로 이런저런 내용들을 구조 잡아드리고 세부적인 내용들을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근데 아무래도 판서 형태다 보니까 교재 있는 내용들을 모두 다 아우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판서를 한번 쭉 정리하고 나서 거기에 추가적으로 좀 세부적으로 봐야 되는 내용들이 있다면 교재 가지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의 형태를 가지고 강의를 진행할 거고, 이제 그걸 저는 탑다운 방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물론 역시 그렇게 진행해 버리면 수업 시간 안에서 2회독 정도 효과를 볼 수가 있으시겠죠. 칠판 가지고 한번 정리하고 그다음에 필요한 내용들 교재 가지고 다시 한번 제가 언급해 드릴 거니까 수업 시간 내에서만 2회독이 가능한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영학은 익숙해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회독수를 늘리는 게 너무나 중요하세요. 그러니까 꼼꼼하게 한번 보는 것보다 러프하게 서너 번 보는 게 훨씬 나으세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향하는 강의, 거기 보시는 것처럼 전 철저하게 이해 중심의 강의를 진행할 겁니다. 뭐 물론 이해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다 하세요. 어느 선생님도 다 하시는데 막상 그분 강의를 들으면 다 외우래. 저는 최대한 외우라는 얘기 거의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외우라는 얘기가 많아지는 건 그건 강사 입장에서 부끄러워야 되는 거예요. 설명을 못하니까 외우라는 거. 물론 이제 뭐 시간적 제약 때문에 그럴 수 있겠지만 그 외우라는 얘기에 대한 빈도가 높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설명에 자신 없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 다 설명할 겁니다. 다 설명할 거니까 어쨌든 철저하게 이해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또 경영학 공부하실 때 계속 많이 불만을 토로하시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되게 뜬구름 잡는 것 같아요. 이거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고요. 되게 뜬구름 잡는 것 같아요 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하시거든요. 손에 잡게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외우니까 뜬구름 잡는 거고요. 이해가 되면 손에 잡히세요. 그러니까 어쨌든 철저하게 이해 중심으로 강의 진행할 거고, 그다음에 손에 잡을 수 있도록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가 지향하는 강의가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그다음에 이제 지금도 강의를 시작해야 되는데, 일단 제가 여러분들에 대한 백그라운드를 전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대학에서 경영학을 공부해 본 적이 있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1월달 수업이다 보니까 그 2차를 좀 같이 병행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또 한편으로는 지금 그냥 경영학에 처음이신 분들도 있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저는 어떤가 포커스를 맞추긴 해야 될 텐데, 그러니까 지금 2차를 계속 하고 계신 분들이나 그 경영학에 이미 노출되신 분들한테는 죄송하긴 하지만, 전 지금부터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경영학에 기억도 보지 못한 분이란 전제를 깔고 강의를 진행할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이해를 시켜드리면서 모든 내용들을 다 설명한 형태로 그렇게 강의를 진행할 거고, 그래서 제로 베이스에서부터 시작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또 이제 2차 준비 하셨던 분들도요, 그러니까 역시나 이제 그 2차 준비를 특히 하시는 분들은 더더군다나 구조를 잘 못 잡으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 관점에서 역시나 접근해 보면 어떤 제로 베이스로 시작하는 것 자체가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추가적인 얘기. 그다음에 그 여러분들 이제 어쨌든 객관식 문제를 푸실 건데, 그 경영학을 공부하시다 보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용어들과 경영학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이 똑같은 것들이 있어요. 예. 근데 그게 왜 문제가 되냐면, 용어는 똑같은데 개념 자체가 일상적인 개념과 경영학에서의 개념이 달라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들어가셨는데 그런 표현이 나왔어. 그러면 그 표현에 대해서 일상적인 국어적인 관점에서 해석하셔야 될까요? 경영학적으로 해석하셔야 문제가 풀리는 걸까? 경영학적으로 해석하셔야만 문제가 풀리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영학적 표현들을 좀 들려드리려고 무지하게 노력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 표현에 대한 감이 생기시면 문제에 대한 답이 보이실 거거든요. 하나만 딱, 그러니까 그 지금 자료상으로 몇 가지 열거돼 있긴 한데 어차피 뒤에 다 할 거니까 딱 하나만 얘기할게요. 그 경영학 하시다 보면 고전적 또는 전통적이라는 표현 무지하게 많이 보실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국어적으로 접근해 보면 고전적 또는 전통적 어떤 의미일까? 옛날 것이죠. 근데 옛날 것이라고 해석하는 순간 그 문제는 풀 수가 없어져요. 그러면 경영학에서 사용되는 고전적 또는 전통적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라는 건데, 이것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냥 지금 한 번만 던져볼게요. 우리 경영학 할 거잖아요. 그럼 경영학은 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 기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겠죠. 그런데 그 기업을 조금 더 가면 그 기업은 사람들이 모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 종종 뭐라고도 많이 말씀을 드리냐면 기업은 사람 덩어리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럼 결국 경영학은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사람에 대한 가정이 두 가지예요. X 관점, 인간을 타율적 존재로 바라보는 관점과 Y 관점, 인간을 자율적 존재로 바라보는 관점으로 나누어지는데, X 관점을 내포하고 있는 경영학적인 표현이 바로 뭐냐면 고전적 또는 전통적이에요. 그러니까 문제상으로 고전적 또는 전통적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면 옛날 거구나 라는 것이 아니라 X 관점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는 거구나. 그럼 반대로 현대적이라는 표현이 등장했다면 Y 관점으로 접근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하시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국어적인 의미와 경영학적인 의미가 달라지는 용어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용어들에 대해서는 계속 노출을 시켜 드릴 거고, 거기에 익숙해지시면 역시 문제를 해석하실 능력이 커지기 때문에 정답에 접근할 가능성은 더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로 베이스를 가정한 상태에서 경영학적인 표현들을 좀 익히게 되는 것을 관심을 가지고 강의를 진행할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 정도가 이제 강의 방법 쪽에서 언급하고, 그다음에 일단 지금 기본 이론 과정이다 보니까 문제는 제가 풀어드릴 수 있는 시간은 안 될 것 같고, 이제 본문 내용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할 거고요. 그럼 이제 봄중주 강의를 진행하다 보면 이제 그 진도 맞춰가지고 여러분들은 복습하시면서 뭐 하실까? 그 뒤에는 문제 풀어보실 거잖아요. 풀어보실 생각 없으셨던 거 아니죠? 예, 풀어보실 건데, 풀어보시다가 이제 뭐 잘 안 풀리는 내용들이나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수업 시간, 쉬는 시간에 말씀하셔도 되고, 아니면 카페나 이메일 통해서 주시면 다 답변 드릴 거니까 이제 문제 풀이는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일단 지금은 본문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기본 이론 과정 끝나고 나면 3월부터 이제 그 객관식반 시작될 텐데, 그 객관식반에서도 다른 교재 가지고 다른 문제를 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제가 이제 강의 방법으로 드리는 이야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이제 제가 어떻게 강의할지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해 주셔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들을 하나씩 드릴 텐데, 첫 번째 역시나 문항수 증가, 40문항으로 증가하는 것에 대한 대비는 분명히 필요하세요. 그러니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 농사 1차 시험을 준비하시는 방식 갖고 준비하시면 안 되는 상황이 분명히 생길 거라 저는 예측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40문항으로 증가하는 것에 대한 대비는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거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문항수의 증가는 난도의 증가와 동일한 의미라고 보시면 되고, 사실 지금 경영학만 40문항으로 늘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과목이 다 40문항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태니까 분명히 노무사 1차 시험의 난도는 높아진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경영학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들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앞에도 여러 차례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저랑 같이 경영학을 하실 거면 경영학이 암기 과목이라는 생각은 제발 좀 버리세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암기 과목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들의 머리는 터질지 몰라요. 그리고 무조건 외운다고 했을 때 가장 큰 문제점이 있죠. 일단 외운 것끼리 또 헷갈려. 그 다음에 무조건 외우시면 잘 안 붙어 있습니다. 자꾸 휘발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경영학 공부하시면서 계속 휘발되는 거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건 그 이유는 하나예요. 무조건 외우셔서 휘발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최대한 암기 과목이 아니라 이해하는 걸로 가야 된다. 물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긴 하지만 경영학 외울 거 단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제가 뻥을 치진 않아요. 예, 제가 강의하면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하나도 외울 거 없어요. 라고 뻥을 치진 않습니다. 예, 어쩔 수 없이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외워야 될 건 있긴 있어요. 예, 특히 가장 결정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 이름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건 제가 능력이 부족한 것은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사람 이름을 이해시켜 드릴 자신은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람 이름은 어쨌든 분명히 외우셔야 되는 거 나중에 본문 얘기할 때도 말씀드릴 거고 어쨌든 어쩔 수 없이 외워야 되는 것들 이야기하겠지만 최소로 만들어 드릴 겁니다. 그렇게 정리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또 여기 자료 있는 것처럼 이해가 되면 그 익숙해지면 자연스럽게 암기도 되는 거고 이렇게 암기가 되면 휘발도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있는 거. 그러다 보니까 그 뒤에 보시면 그러니까 역시 이제 암기라고 생각하시다 보니까 어떤 형태로 경영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시냐면 앞자 따는 거죠. 예, 두 문자 따는 형태로 공부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세요. 특히 노무사 쪽은 너무나 많으세요. 예, 특히 왜 노무사 쪽이 많을 수밖에 없냐면 다른 과목에 대한 영향을 받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노무사 1차 시험 과목을 보면 경영학을 빼면 싹 다 뭐예요? 법이잖아요, 법. 예. 법에서 앞졌다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 그럼 왜 법에서 앞졌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경영학 강의하면서 왜 앞졌다지 말라고 하느냐? 이유가 있어요. 법 과목은요. 출제자가 사용하는 용어랑 수험생이 사용하는 용어, 수험생이 공부한 용어가 달라질 이유가 없어요. 다 어디에 있는 용어를 쓸 거니까. 법전에 있는 용어를 쓸 거니까. 그러니까 출제자와 수험생 간의 의사소통에 오류가 생길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앞졌다면 돼요. 근데 애석하게 경영학은요. 경영학전이 없어요. 그냥 좀 없어 보이게 말씀을 드리면 미국 경영학이 한국에 들어와서 번역해가지고 쓰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대학 교수님들이. 그럼 당연히 번역체니까 어떤 단어가 있을 때 이 사람이 한 번역과 저 사람이 한 번역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경영학을 두 문자를 따서 암기 형태로 공부하시면 실전에 들어가시면 그 앞자가 없어. 예. 그러면 그 앞자가 없어지는 순간 어떤 일이 생길까요? 멘탈이 깨져요. 왜 없지? 근데 여러분 시험장에서 시험 보신 경험 있으신 분도 있겠지만 시험장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멘탈 관리야. 멘탈 관리. 멘탈이 깨지면 아는 거 틀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멘탈 관리해야 되는 관점으로 두 문자를 기억하시는 건 별로 좋지 않다는 거죠. 물론 이렇게 아무리 말씀드려도요. 법학 과목 공부하던 습관이 배져가지고 하세요. 예. 그래서 저도 양보할게요. 하세요. 단. 무조건 앞졌다는 게 아니라 내용을 이해하신 다음에 따세요. 내용을 이해하신 다음에 따져야만 혹시 시험 문제를 보시는데 그 앞자가 없을 때 유추라도 가능할 거잖아. 예.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앞졌다는 걸 별로 선호하지 않는 스타일이긴 한데 그래도 말 안 들으실 거니까 알고 제가 아니까 따시되 무조건 따지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하고 따시라고요. 그럼 그랬을 때 그 앞자가 실제로 나오지 않았을 때 유추해서 이것도 그 범위 안에 들어오겠구나 라는 것들을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런 관점 가지고 보시는 게 첫 번째 동그라미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개념을 이해하고 이를 응용하는 문장들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역시 앞에 했던 얘기랑 연장선상이긴 한데 법전에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문장이 딱 정해진 게 아니라 똑같은 내용을 이렇게도 표현해보고 저렇게도 표현해보는 거잖아. 그러면 내용이 정확하게 이해가 되어 있어야만 이 표현을 했을 때와 이 표현을 했을 때 이게 같은 표현인지 같은 의미인지 다른 의미인지를 판단해낼 수 있는 거고 그래야만 객관식 문제가 풀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 내용들을 이해하고 그다음에 그 내용에 대한 다양한 표현들을 익히시는 거고요. 그 다양한 표현들을 익히시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는 거죠.
왜냐하면 똑같은 내용을 물어보다도 이 문제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을 거고 저 문제에서는 저렇게 표현하고 있었을 테니까 그런 다양한 표현들을 익히시면서 아 이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것들을 계속 이해하시면서 본인에 대한 내용들을 좀 풍성하게 가져가시는 거 그게 이제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얘기는 사실 공부할 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문제 풀 때 너무나 중요한 얘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상대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역시 어떤 형태의 공법들 제가 많이 이것도 사실 법학에서부터 계속 연결되어 있는 거긴 한데 이제 문장들 쭉 쓰시죠. 그 뒤에 OX 형태로 공부하세요. 그 특히 또 어떤 경우냐면 기출질문들 딱 던져놓고요. 당연히 기출질문 중에 그건 정답이 있었을 테니까 온지 X를 다 체크해놓고 그걸 외우시는 분도 있으시거든요. 아주 위험하세요. 아주 위험하세요. 그 경영학 공부하실 때 OX 형태로 공부하시는 거 너무나 위험하십니다. 왜냐하면 경영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절대적인 개념들은 거의 없어요. 상대적인 개념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결국 우리는 객관식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니까 어떻게 푸시는 게 맞을까요? 보기 5개가 있을 때 이 보기 5개에 대해서 뒤에 동그라미 X, 세모 X 이렇게 하면서 정답을 찾으면 안 돼요. 5개 보기들을요. 동시에 보셔야 돼요. 동시에 보시면서 상대적으로 가장 옳은 거 또는 상대적으로 가장 옳지 않은 걸 찾는 연습을 하셔야만 경영학 문제를 푸시는데 애로사항이 없으세요. 그냥 그 문장 베이스로 OX 형태로 그냥 공부하시면 장담할게요. 꼭 2개가 남을 거야. 네, 5개 보기 중에 2개가 남을 거라니까요. 그럼 이제 2개 중에 그 다음에는 찍을 수밖에 없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건 나중에 문제 풀이 가서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상대적인 관점에서 문제를 푸셔야만 경영의 문제가 풀리는 겁니다. 이건 경영이라는 학문이 가져온 특성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 똑같은 문장이에요. 똑같은 문장이지만 이 문제 사용됐을 때와 저 문제 사용됐을 때 OX가 달라질 수 있는 게 경영이에요. 상대적이니까. 특히나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법전에 있는 게 아니어서 출제자가 문장을 쓸 때 문장이 의도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의도 같은 것들을 파악하시면서 상대적으로 보셔야 되기 때문에 OX 형태는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이 얘기는 제가 나중에 객관식 문제 풀 때 계속 말씀을 드릴 거고 기본 강의 하면서도 그런 것들에 대한 주제들은 잡아드리면서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푸세요 라고까지 다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상대적인 관점 접근하는 것은 분명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제 거기 뭐라 쓰냐 면 이제 5분 투자라고 쓰여져 있긴 하건데, 역시 어떤 얘기냐면, 어쨌든 지금 시점이 1월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1차 시험까지 시간이 많은 게 아니잖아. 특히 2차 시험 같이 준비하시는 분은 정말 시간이 없으실 거예요. 그러면 이 시간 안에 최대한 많은 것들을 빨아들이셔야 되는 거죠. 예. 그럼 이제 역시 전 그렇게 해드리고 싶은 거고, 그렇게 해드리고 싶은 관점에서 어떻게 말씀을 드리냐면, 사람은 인지적으로요. 아마 2차 준비하시면 경조에서 아마 뭐 사람의 인지 뭐 이런 거 많이 보셨을 텐데, 인지적으로 기본적으로 어떤 스탠스를 가지고 있냐면, 익숙한 건 잘 받아들여요. 근데 익숙하지 않은 건요, 천천히라도 받아들이면 괜찮은데, 기본적인 스탠스는 튕겨내버리는 스탠스예요. 그러면 이 수업 시간 안에 최대한 많은 것들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아주 얄팍하게라도 익숙함이 만들어져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5분을 말씀드리게 되는데 다른 거 아니고 일단 우리 매일 이제 6시 반에 수업 시작하니까 죄송하긴 한데 5분만 일찍 오세요. 예. 5분만 일찍 오셔가지고요. 미리 얘기합니다. 예습하는 얘기 절대로 아니고요. 머리로는 딴 생각하고 계셔도 상관없어요. 눈만 그날 나갈 진도를 한번 훑어만 보세요. 예습까지 아니에요. 그냥 그날 나갈 진도에 대해서 머리는 딴 생각하더라도 눈으로만 살짝 좀 훑어보라고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럼 이제 제가 수업을 하면 수업 시간에 그 내용들을 다시 언급할 거잖아. 그 순간 이게 두 번째 자극이 돼서 얄팍하게나마 익숙함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그렇게 돼버리면 수업 시간에 더 많은 것들을 빨아들일 수가 있는 상황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5분 투자해서 미리 한 번 정도 훑어봐 주세요. 라고 얘기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복습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그 복습할 때는 어떻게 하시느냐. 여러분들 이제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과목들이 그렇죠. 이제 복습해야지라고 마음을 먹으면 책상에 앉으세요. 그리고 1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복습해야지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1페이지부터 펜 여러 개 동원해가지고 꼼꼼하게 보면서 이해가 안 되면 넘어가지 않고 이런 식으로 많이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경영학은 그렇게 하시면 복습 시간이 너무나 길어질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라고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냐면 1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복습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처음에는요. 그냥 1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소설책 보시는 것보다는 조금만 더 깊게 쭉 한번 읽어보세요. 한 두세 번을. 그리고 나서 다시 꼼꼼하게 정독을 하시면 앞에 다독의 절차가 있어서 시간이 더 오래 걸릴 것처럼 보이시지만 정독에 걸리는 시간이 확 줄어요. 예. 그래서 경영학은 처음부터 정독하시면서 복습하실 필요는 없고요. 처음에는 한 2, 3회 다독의 형태로 가볍게 좀 보신 다음에 복습을 시작하시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인 측면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복습은 그렇게 하시는 거고 강의는 가급적이면 5분 정도 일찍 오셔서 한번 훑어보는 상태에서 강의를 들으시면 훨씬 더 효율적인 측면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 이제 그 내용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서브노트에 대한 얘기 하는데 사실 저는 사실 이 서브노트 되게 많이 강조하는 사람이긴 하거든요. 예, 왜 서브노트를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일단 지금 이제 시작해서 이제 시험 날짜 임박해지실 거잖아요. 그럼 이제 계속 제가 강조했던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뭐냐면 회독수를 늘리는 건데 지금은 이 교재가 두껍게 안 느껴질지 몰라요. 예, 근데 이게 시험 날짜 임박해지면 이 양이 부담스러워질 거거든요. 그럼 이제 회독수 늘리기 위해서는 좀 만만한 게 있어야 되는데 일단 제가 드린 만만한 거 있잖아. 파트별 요약 정리. 예. 근데 그것도 너무 적어. 예. 그러니까 그 중간 정도의 뭔가 아티클을 가지고 계시면 그다음에 뭔가 소위 단권화를 이루어 놓으면 나중에 되면 기본서 필요 없이 그 단권화된 자료만 계속 반복적으로 보시면 계속 회독수 뒤가 늘릴 수 있으니까 훨씬 더 효율적인 측면이 있는데 이게 이 과정에서 가장 큰 힘을 발휘하는 게 바로 서브노트거든요. 예. 그래서 가급적이면 서브노트는 좀 가지세요, 만드세요라고 말씀을 드려요. 예, 근데 역시 이제 저도 강의를 오래 하긴 했는데 요즘 쭉 보면 워낙 쓰는 걸 싫어하세요. 예, 워낙 쓰는 걸 싫어하시긴 하는데 일단 제가 드는 생각은 그래도 쓰는 것도 하나의 공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가급적 서브노트를 좀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하거든요. 예, 그럼 이제 그 다음부터 서브노트 만드세요라고까지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수업 끝나서 이제 복습하시면 또 만드실 거잖아. 그러면 그것도 일이거든요, 사실. 그리고 사실 서브노트라는 게 그 처음에 초안 잡는 게 쉽지 않으세요. 근데 지금 그렇게까지 할 시간은 없으신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어떤 방침을 가지고 강의를 진행할 거냐면 이 수업 시간 안에 최대한 모든 것들을 해결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서브노트도 해결을 해 드릴 겁니다. 어떻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그러니까 이제 요 OT 끝나고 나면 강의 시작할 텐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 판서 강의할 거거든요. 네, 근데 저 판서하는 패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막 판서하는 스타일 아니거든요. 정말 목자치게 딱 잡아서 판서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가 칠판에 판서한 내용을 그냥 노트한 걸다 그냥 계속 받아 적으시면 그리고 종강하면 깔끔하게 서브노트 초안이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서브노트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나중에 추가적으로 공부하실 때 뭐 거기다 오답 노트를 얹어 놓으시든지 아니면 추가적인 내용들을 색깔 달려서 얹어 놓으시든지 하신 형태로 가져가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서브노트를 만드시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또 종종 이제 어떤 경우들도 있냐면 근데 이제 그 아무래도 쓰면서 강의를 들으시니까 이게 집중이 더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이제 개인차가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러시는 분들은요 서브노트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교재에다가 그냥 얹으세요. 예. 그러니까 그 듀얼이 안 되시는 분들은 오히려 그게 더 효율적일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니까 그렇게 서브노트를 좀 가져가신 형태가 단거나 하시는 거에 대한 얘기들을 좀 말씀드리게 되는데 그것 때문에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근데 이제 어쨌든 이제 서브노트 만드실 분들은 노트를 준비하시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노트 준비하실 때 그러니까 일반적인 노트들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 길게 되어 있는 거죠. 근데 가급적이면 이렇게 되어 있는 노트를 팔거든요. 이렇게 된 노트를 구하시는 게 나으세요. 왜냐하면 제 판서 자체가 옆으로 좀 늘어지는 판서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형태 쓰시게 되면 뒤쪽 가서 되게 궁지에 몰리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쓰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이런 형태를 추천드린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서브노트 만드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단권화할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이제 뭔가 써야 되니까 이렇게 되면 공간이 생기지 않아서 계속 포스트잇만 덕지덕지 붙일 거거든. 근데 그 포스트잇이 덕지덕지 붙어 있으면 보기는 뿌듯하죠. 네. 근데 사실 안 보시게 되세요. 그러니까 오히려 빈 공간들을 좀 많이 만들어서 거기다 색깔을 좀 달래서 메모해 놓는 게 훨씬 나으시거든요. 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형태로 노트를 좀 준비해서 서브노트를 만드실 거면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속으로 이제 지금 수업 중이니까 겉으로 말씀 못 하시고요. 속으로 이제 말씀을 하시죠.
그럼 하나 만들어 주시죠. 어차피 판사하실 거면 그냥 가져가시면 주시죠. 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근데 못 드려요. 못 드는데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는데, 그러니까 뭐 반은 변명이고 반은 사실이긴 한데, 첫 번째 이유요? 없어요, 저도. 제가 강의라는 게 어떤 서브노트를 가지고 하는 강의가 아니고요. 그냥 제 머릿속에 있는 걸 쏟아붓는 강의거든요. 그러니까 저 서브노트가 없어요. 저 서브노트가 없기 때문에 드릴 게 없어요. 그래서 일단 못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럼 이제 또 그렇게, 그럼 준비를 하시죠. 라고 얘기하실 텐데, 제 경험이 한 번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안 드리니까, 예전에 한 4년 정도, 한 4, 5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제가 다나와서 강의할 때, 그 학생 하나가 종강날 저한테 왔어요. 와가지고요, 안 가지고 계시다면서요, 여기요. 하면서 자기가 서브노트 제가 이제 판상을 다 받아 적은 걸 한불 프린트 갖고 왔더라고요. 복사 갖고 왔더라고요. 너무 고맙잖아. 예. 고마워가지고, 그걸 잘 가지고 있다가 다음 강의 때 썼어요. 근데 그다음부터는 안 써요. 제가 그걸 나눠드리고 나서 강의를 하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제가 거기다가 제 강의를 맞추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강의가 죽어가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저 강의가 저는 죽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서 못 드립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판사한 내용들 노트 구입해서 하시면 되고, 만약에 정 불편하신 분들은 그냥 교재에다가 가필한 형태로 쓰셔도 상관없을 것 같으세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어쨌든 서브노트에 대한 얘기는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게 되는 거고, 그럼 이제 마지막 한 가지 얘기 더 들어가 있는데요. 일단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본문 있고요. 그 뒤에 문제 있단 말이죠. 근데 뒤에 있는 문제들에 대한 내용들을 전부 다 본문에다가 때려 박으면 역시 본문이 되게 백과사전식으로 되어버려서 안 읽힐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저는 어떤 형태가 되냐면 그 문제들 중에 교재 본문에 없는 문제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 본문에 없는 걸 여기 있네 라고 저 욕하지 마시고요. 의도적인 거니까. 그런 사이드에 나와 있는 문제들은요, 차라리 그 문제 베이스로 해설 가지고 정리하시는 게 맞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한 목적이니까 혹시 교재 본문에 없는 내용이 문제로 출제가 되는 경우라면 제가 대신에 해설을 좀 자세하게 달아놓는 형태가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취지 가지고 그 교재 본문에 없는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 베이스로 내용을 정리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제가 준비한 OT 자료에 있는 내용들은 전부 다 말씀드린 것 같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강의 계획서 드린 거 있으니까 그건 이제 개별적으로 한번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파트별 요약 정리는 잘 가지고 다니시면서 수시로 좀 보면서 익숙하게 만드시면 될 것 같으세요.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OT 마무리 짓고요. 일단 시간이 좀 이르긴 하지만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잠시 쉬었다가 교재 본문 시작하는 형태로 진행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할게요.